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명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 이은 두 번째 단원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명제와 조건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역과 대우. 세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네 번째 절대 부등식.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고등 하 중에서는 어떤 게 그래도 가장 공부할 때 조금 어려움이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명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의 제목 자체가 명제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명제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들 문장이나 식이 있어요.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나 식이,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다면,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만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요. 내용이 이 항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항상 옳은 명제를 참인 명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옳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명제의 뜻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명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합에서 원소도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죠. 그런데 원소 같은 경우는 알파벳 A서부터 출발해서 A, B, C 이런 순서로 나타내고요. 명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지만은 P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명제를 나타낼 때는 P, Q, R 그 다음에 하나의 명제를 더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S까지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반적인 이런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어떤 명제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요, P의 부정을,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기호로 써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면 뭐라고 읽느냐? 그 명제 P의 부정이라고 매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명제의 부정을 나타낼 때, 이 기호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읽을 때는 영어로 아니다를 뜻하는 not을 이용해서 not P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그 P가 아니다를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데, 명제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not P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명제 P가 여러분들 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명제 P가 있는데요,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그 not P는 어떻게 될까요? 명제 P의 부정은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명제 P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not P는 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부정은 그와 반대로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여러분들 명제 같은 경우는요, 부정을 우리가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명제 P의 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다의 아니다는 뭐가 됩니까? 그렇다. 즉,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명제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건을 공부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조건을 공부할 때, 명제와의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조건을 일단 한번 살펴보죠. 자, 조건은요, 일단은 x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 즉 조건은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요. 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 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될 수 있는데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 휙 지나갔을 텐데,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선생님 예상이 여러분들 정확하다면, 자,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방정식의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요, 아주 대표적인, 자,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은 명제하고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 같은 경우는 x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물론 기호 같은 경우는 명제처럼 똑같이 자, PQ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 뒤에 괄호를 써서 PX, QX 이런 식으로 조건 같은 경우는 나타내는 게 자,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조건 PX를 간단히 조건 P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X를 빼고요. 그냥 조건 P, 뭐, 이렇게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볼 텐데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그,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 그런 전제 하에서, 자, 문제를 한 문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건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자,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 명제인지 조건인지를 구별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자, 이는 소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는 소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되냐면 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했다는 것은 이 문장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명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명제는 무슨 명제다? 참인 명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x는 6의 약수라고 했는데요. 자, 양의 약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 그러면 이 x 값에 따라서요.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x가 여러분들 1이나 2나 3이나 6이라면은 이 문장은 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1, 2, 3, 6이 아니라면 거짓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은 참인 명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네 번째 내용, 진리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명제라는 거는요,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라는 것은요, x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x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는요, 그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x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서요,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그 x값들만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그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즉 그 조건이 진리가 되게끔 해주는 x값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참이 되게 해주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 자, 전체 집합 위에서 정의된 조건 px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만을 모아놓은 집합을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은요, 자,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요, 조건이 참이되게 해주는 X다. 라고 이렇게, 자, 조건제시법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정의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요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X와 QX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PX와 Q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 조건, PX와 QX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PX부터 볼까요? X제곱이 9라고 했는데요. X제곱이 9. 그러면 X는 여러분들 뭐가 가능하냐면요.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둘 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자, 이 조건 P가 참이되게끔 해주는, 자, X 값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항상 그 진리집합을 생각할 때는 이 주어진 전체 집합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가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자, 플러스 3만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전체 집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건 Q를 보면은요, 자, Q는 X는 6의 양의 약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6의 양의 약수들은, 자, 뭐가 있느냐면은 1, 2, 3, 6이 있고요. 자, 이런 1, 2, 3, 6이 이 조건 Q를 참이되게 해주는 X 값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 2, 3, 6은요, 이 전체 집합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전체 집합 속에서 하나의 원소라도 빠졌다면, 자, 그 원소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참여되게 해주는 그런 X값들만을 모아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집합에 들어갈 원소는, 자, 반드시 전체 집합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명제처럼요. 자, 명제처럼 조건도 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조건의 부정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자, 명제와 똑같이 앞에 부정의 기호인 not을 써서 not P와 같이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P라고 한다면은요,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전체 집합에서 생각했을 때 P집합의 원소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P집합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P의 여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랬죠. 자, P가 아니다는 P이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 P의 자, 진리집합이 곧 부정의 자, 진리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다음 질문에 답하여라 그랬는데요. 두 가지 경우의 조건에 그 부정을 하는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건 P가 있는데요. 자, P는 2x-3이 5보다 작답니다. 자, 이거를 부정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의 부정은 not P인데요. 자, 2x-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X가 13이 아니다의 부정을 말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13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거의 부정은 1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조건이 무엇이고요? 자, 조건이 무엇이고, 자, 조건 같은 경우는 그 X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자, 참이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X값들의 모임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조건의 부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명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 하나의 조건만을 가지고 지금, 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의 조건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면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P 또는 Q 또는 P 그리고 Q와 같은 자, 이런 여러분들 자,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각각 자, 대문자 P와 대문자 Q라고 한다면은요.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자, 진리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자,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Q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든가 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그런 X 값들은요. 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의 자, 합집합의 원소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 또는 Q, 조건 P 또는 Q의 자, 진리집합은 P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으로 여러분들 자,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조건 P도 만족시키고 조건 Q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X 값들은 뭐냐면요. 자, 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에 공통으로 있는 원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이런 조건들을 자,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그런 집합의 개념까지도 여러분들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까지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두 개의 조건을 또는으로 연결하면은 합집합의 개념. 그 다음에 그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두 개의 조건을 자,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교집합의 개념으로 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 집합 개념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조건 PQ에 대해서요. 자, 부정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 P 또는 Q의 부정은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은 자,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고요. 자, 그리고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여러분들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P 합집합 Q가 되죠. 자, 이거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P의 여집합, 교집합. 자,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not P의 진리집합이고요. 자,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not Q의 진리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P 또는 Q의 부정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이 그 집합 개념에서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신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P 그리고 Q의 부정이기 때문에요.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나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P의 여집합은요, not P의 진리집합이고요. 자,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Q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not Q의 진리집합이죠.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건을 또는과 그리고로 연결해서 또 다른 조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참여되게 해주시는 진리집합의 개념. 자,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는 거. 그리고 부정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건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조금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또 다른 조건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집합 개념을 이해하면, 자,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주 수월하게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
자, 그러면 x는 13이 아니고라고 했으니까 x는 13이고, 자, 그리고의 반대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또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31이라고 그랬으니까 31의 부정은 x가 31이 아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1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의 부정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x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자,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했죠. 자, 그리고 x는 3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13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31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그리고니까 공통 부분, 교집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은 어디? 13보다 크거나 같고 31보다 작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표현된 거는요, 간단하게 자, 요렇게 바꿔서 자,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이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명제예요. 그런데 명제는 맨 처음에 조금 그 개념을 배우고 부정까지 딱 배운 다음에 그 뒤에는 자, 대부분 내용들이 다 뭘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명제 수업을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자, 조건에 할애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명제에 대해서 자, 살펴볼 건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열심히 자, 공부를 했느냐면요. 여러분들 명제를요,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조건 P와 Q를 이용해서요, 어떤 명제를 만들 겁니다. 어떤 명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P면 Q이다라고 했는데요. P면 Q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 P는요. 자, 조건 P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P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가정이라고 하고요. 자, 뒤에 있는 Q를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요. 자,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그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여러분들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명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자, 두 개의 조건을 합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 명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를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명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거를 갖다가 매번 이렇게 그러면 P면 Q이다라고 이렇게 쓸 리가 없겠죠. 자,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호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자,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 라는, 자, 이런 명제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자, P면 Q이다라는 이런 문장에 우리가 명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참이 되고 어느 경우에 거짓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제 P면 Q이다. 이 P와 Q는 자,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P가 조건 P가 참이 되게 해주는 그런 그 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참이 되게 해주는 집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가 참이 되게 해주는 진리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Q가 참이 되게 해주는 진리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명제가 어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하나 줄 건데요. 자, X가,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자, 8의 양의 약수이면, 자,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 자, 명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는요, 자, 어떤 꼴을 갖추고 있느냐면, 앞에 조건, 그 다음에 뒤에 조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요, 이면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두 개의 조건을, 자,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자, 두 개의 조건을 합성해서 만든 명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가정의 진리 집합은요, 자, 1, 2, 4, 8입니다. 자, 1, 2, 4, 8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결론의 진리 집합은, 자, 1, 2, 4예요. 1, 2, 4.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이 8의 양의 약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은 4의 양의 약수 맞죠? 자, 그리고 2도 마찬가지. 자, 2가 8의 양의 약수이면, 자, 2는, 자, 4의 양의 약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자, 4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 4가 8의 양의 약수이면 4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얘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8은, 8인, 자, 8의 양의 약수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8은 4의 양의 약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요. 다른 1, 2, 4는 이 문장을 다 참이되게 해주었지만은요. 자, 8은 이 문장이 거짓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제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거짓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거짓 명제는 단 하나라도 그 문장이나 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거짓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명제는, 자,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가정의 진리 집합은요,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 명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자, 명제가 거짓이라면은요,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P면 Q이다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참이 될 수 있느냐면요, P면 Q이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을 때, 이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면은 참이 될 수 있고요. 자, 이 명제가 참이라면 포함이 될 거고요. 포함이 된다면 그 명제는 또한 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합성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진리 집합이, 자, 결론의 진리 집합에, 자, 포함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필문제를 보면은요, 자, 명제, 자, 9의 양의 약수이면 18의 양의 약수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9의 양의 약수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자, 139가 있죠. 139. 자, 그리고 18의 양의 약수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자, 1, 2, 3, 6, 9, 18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정의 진리 집합이, 자, 결론의 진리 집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포함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만든 합성 명제는 참이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합성 명제의 참거짓은,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진리 집합과 결론의 진리 집합을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둘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그 합성 명제의 참거짓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러분들, 발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4의 양의 약수이다. 이 합성 명제는 거짓이라고 했었죠. 자, 거짓이라고 했는데, 그 거짓인 얘가 바로 뭐였었느냐면요, 여러분들, 8이었어요, 8.
8이었는데 그 8이 이 명제가 결정적으로 거짓 명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 단적인 예가 됐죠. 자 그랬을 때 그 8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반예라고 합니다. 반예. 명제에 P면 Q이다 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자 PQ라고 했을 때요. PQ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둘의 집합관계를 여러분들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집합관계를 가지고 지금 반례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 P면 Q이다라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PQ라고 한다면요. 자, PQ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 P면 Q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P이면 Q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이 P집합에만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P이면 Q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뭐와 같은 여러분들 부분이냐면은, 아까 8과 같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즉, 우리가 어떤 명제가 그 거짓이라는 걸 보이려면은요, 명제 P면 Q이다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집합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소가 그런 반례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자, 명제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반례가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되는데, 반례를 집합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P 차집합 Q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예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반예라는 건데요. 이 반예는 자,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쪽 그 조건에 있는 자, 진리집합에만 들어있는 원소,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장이나 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만약에 거짓이라면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반예를 또한 얼마나 잘 찾느냐에 따라서 자, 이쪽 단원을 여러분들이 자, 쉽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렵게 갈 수 있느냐, 이게 또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명제라는 우리가 단원을 자,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자, 자기 전에 이 단원에 해당되는 기본 문제들 꼭 풀어보고 여러분들 자,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명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